네, 지난 6일 한국은행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내용이 좋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만을 유일한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고용 안정을 설립 목적의 하나로 두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게 개정 법률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난 저성장, 저물가의 구조적 상황을 이제야 우리 국회의원들이 직시한 것이죠. 개정 법률안의 내용대로 이미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외에 고용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고용, 저소득 또는 중하위 계층에게 수혜가 갈 것임을 명시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최경영의 경제쇼에서도 최백은 교수 등이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도 함께 발의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이런 생산적인 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바이든이 사실상 당선되면서 미중 관계 어떻게 될까 관심이 많죠.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많은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시대가 개막이 된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관전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와 어떤 게 좀 다르고 어떤 게 같을까요? 그래서 바이든은 리바이벌은 없다. 리바이벌은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했던 정책은 예. 그건 다시 쓰지 않을 거다. 그래서 뭐 최근 이제 2년 반 동안에 그 미국이 썼던 것은 이 힘으로 올라놨은 게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장사꾼 출신이고 비즈니스맨은 입찰 들어갔을 때 상대를 죽여야 내가 따는 구조기 때문에 최근 2년 반 동안에 이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단칼의 승부다. 힘으로 세게 눌러서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걸로 갔는데 문제는 이것이 상대를 죽이면 다행이지만 못 죽이면 이제 반발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공했다기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40년 동안 정치권에서 이제 몸담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건 밀당의 고수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머슴으로 계속 이제 대항하지 못하게 머슴으로 부리는 것이 정치에서는 더 중요하죠. 머슴으로 부린다는 건 중국을 머슴으로 부린다. 그래서 이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 힘 빼기를 해서 그래서 미국이 필요한 것을 이제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그 장사꾼보다는 정치꾼이 뭐 음모, 모략, 전략 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사꾼 트럼프 대통령 단칼 승부에 익숙한 이쪽하고 그 정치꾼 바이든 전략 모략 음모를 이제 평생 동안 해온 쪽하고는 중국을 다루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전곡을 바로 찌르고서 들어가는 중국의 아픈 부분을 아마 찔러 놓고서 협상을 들어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뭐 자타공인
외교 전문가다. 40년 이상 뭐 외교위에 있었던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밀당의 고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까다롭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이.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 시진핑의 인물평을 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미국에 몇이나 되냐. 그랬을 때 시진핑의 내공을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이든이다. 그 정도군요. 그래서 예. 그 트럼프는 후진타오나 장쩌민이나 등소평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바이든은 40년 동안 이제 그 상원의원 활동을 하면서 예. 등소평,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뭐 덕동을 제외한 4명의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과 이야. 회담하고 면담하고 예. 얘기해보고 정책을 논한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등소평부터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단하네. 그래서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트럼프는 시진핑밖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시진핑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약한지를 평가할 수 없지만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4명의 지도자 중에서 몇 급인지 4급인지 3급인지 2급인지 1급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도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보이겠습니다. 바이든은. 그래서 이제 뭐 죄를 손자분법도 얘기하지만 예.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걸 4분의 1밖에 몰랐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78년 이후에 지금 중국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 중국은 등소평부터 시작인데 네. 그것을 이제 40년을 이제 본 쪽이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바이든의 차남 헌터라는 사람, 이 사람과 중국과의 부패 자금 스캔들이 약간 나왔다가 그냥 쑥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어떤 옥죄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이 굉장히 많은 카드를 갖고 있지만 예. 또 하나 이제 거꾸로 그 중국의 발목 잡혔다. 이제 이걸 하나 고르라면 이제 아들 카드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세상에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다는데 예. 첫 번째가 골프고 두 번째가 주식이죠. 예. 세 번째가 자식이라는데. 예. 아, 주식과 자식은 또 라임도 똑같네. 그래서 바이든은 예. 이제 아들 카드에 물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뭐 2002년 이후에 여론조사한 거 보면 18년 만에 반중 정서가 가장 최악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선거의 와중에 바이든 스캔들을 중국으로부터 뭐 브라이브 스캔들이든 이제 터뜨렸다고 그러면 이것은 뭐 핵폭발의 위력이 있을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저는 중국이 누구한테 이 배팅을 했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이긴다고 보고 표를 안 깐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예. 나중에 뭐 결국은 미국이 트럼프가 선거 때 얘기를 했죠. 그 헌터 바이든 조사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그렇게 떠들었지만 그냥 넘어간 이유는 뭐냐 그러면 뭐 증거 법정주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예. 근데 증거가 있어야 잡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돈을 줬다고 그러면 그건 계좌 추적하면 나오지만 이것은 중국이 준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증거를 갖고 있지만 미국은 없는 거죠. 털어봤자 중국이 주지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중국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바이든으로서는 더 그렇죠. 위험하네요. 그래서 돈을 예. 준 것이 뭐 계좌부터 자금부터 뭐 돈 준 사람까지가 다 있을 거니까 예.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뭐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의 약점이 하나 잡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카드를 활용을 해서 바이든의 공격을 피하거나 또는 좀 무디게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카드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게 지금 계속 미중이 대결 국면까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경쟁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순간에 대결 국면으로 전환이 되느냐 마느냐 이거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카드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경쟁을 하고 G2로서 서로 간의 패권 다툼을 하는 그 큰 흐름은 바꾸기는 어려운 거죠. 두 나라 역시. 예. 뭐 밀림에 두 마리 호랑이 있을 수 없고 태평양 바다에 고래 두 마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패권의 논리고 예. 이것은 뭐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마 트럼프하고 좀 다르게 지금 집권하고 나서 중국 때리기를 먼저 할 거냐 아닐 거라고 봐요. 아닐 것이다. 그래서 먼저 선내수 후 중국 때리기로 이제 후 외교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금 놓고 보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맨 처음 집권하면 해야 될 것이 코로나19 방역이지 중국 그렇죠. 때리기는 아니다. 예. 이거 못 잡으면 뭐 이게 경제 엉망진창될 것이고 트럼프하고 똑같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레임덕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력 투구해서 이제 코로나 방역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중국 때리기가 아니라 돈 풀어서 이 코로나 하루에 뭐 13만 명, 14만 명 들어오는 이 후유증을 빨리 리커버를 못하면 예. 이건 이제 뭐 국가의 축 자체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경기 부양책을 이거를 빨리 시행하려고 하면 문제는 지금 DDD면 쉬운데 DDD는 직통전화가 아니고 그렇죠. 예. 대통령, 민주당, 데모크라틱, 상원도 데모크라틱, 하원도 DDD면 이게 일사천리로 할 수 있지만 예.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DRD예요. 상원은 리퍼블릭이고 그렇죠. 하원은 이제 데모크라틱이고 그렇죠. 프레지던트는 그러니까 DRD인 경우라고 하면은 예. 이것은 이게 예산 통과할 때 시비 거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이것이 경기 회복에 아주 치명적인 이제 장애가 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과의 협상의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내야 그렇겠죠. 되고 예. 그리고 뭐 경제가 최근 100년 만에 최악이다 그러는데 여기 희망을 보여주려고 그러면 중국 때리기가 우선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새로운 비전, 이제 새로운 정책 그게 이제 뭐 그린 뉴딜이죠. 실제 우리로 얘기하면 녹색 경제에 올인하는 아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먼저 중국 때리기 나중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만둘 거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대신 뭐 리바이벌은 없다고 하듯이 트럼프가 썼던 무역 전쟁, 기술 전쟁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다 그렇지만 어떤 정부 어떤 지도자든 전임자가 했던 거 다시 리바이벌 안 하죠. 그럼 뭘부터 할 거냐 그러면 바이든의 정책 지지자들을 보면 극명하게 이제 트럼프하고는 다릅니다. 트럼프는 농업, 방산, 에너지, 자동차 러스트벨트. 그런데 그럼 뭐 최근 4년 동안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를 위한 정책, 미국의 금융가를 위한 정책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를 이제 밀어준 사람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인데 이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돈을 냈어요. 그런데 기부금을 보면 거의 바이든이 물론 뭐 세가 좋아져서 그랬지만 트럼프의 2배 가까운 모금을 했다고요. 와,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바이든 정부는 로비에 약할 수 있다. 그 로비가 어떤 로비냐 그러면 결국은 실리콘밸리의 로비, 이제 금융의 로비. 그러면 이 두 사람들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를 이게 웃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미국의 시장이 아니라 중국 때리기죠. 그래서 중국 때리기를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재를 화웨이를 제재하고 이제 SMIC를 제재를 하게 되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반도체 못 파는 거죠. 그렇죠.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뭐 장비, 재료, 소재를 다 못 팔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되면 그렇지만 바이든의 경우는 그럼 이 사람들이 돈 받는데 어떡할래? 방법은 제가 볼 때는 기술을 풀고 그렇죠. 대신 금융을 세게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월스트리트가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오는데 그래서 아마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공격은 아마 환율부터 시작하는 금융전쟁이 먼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 화웨이의 제재나 뭐 이런 5G 쪽이나 이런 것들은 트럼프하고는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현재처럼 지금 선진국이 5나노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28나노, 14나노 한 3세대나 4세대 정도 뒤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레거시 기술을
한 3세대, 4세대 정도 뒤처진 기술이 뭐 미국의 안위를 위협한다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술에 이런 제품은 허용을 하고 첨단 제품,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철저히 막았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올스톱 시킨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에 있어서는 실리콘밸리가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고 계속 굿즈도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첨단 기술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보다도 월등히 더 세게 철통방어를 할 가능성. 예.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죠. 실리콘밸리가 죽겠는데 예. 그런 이제 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가 잘하는 이제 하드웨어는 조금 풀어주되 예. 소프트웨어는 확실히 잠그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채찍과 당근이 적절히 배합이 되는 그런 정책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 대외 외교 정책이. 예. 그 다음에 그 인권이나 안보 쪽에서는 그래도 어떤 미국의 가치, 미국의 도덕 이런 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홍콩이나 대만과 관련해서 중국과 부딪힐 때는 그거는 또 트럼프보다는 더 적대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홍콩이나 대만은요. 예. 뭐 미국이 정말로 홍콩의 인권을 정말로 그렇게 보호해 주는 거냐. 뭐 이번에 미국 보면은 미국의 흑인들 하는 거 보면 예. 뭐 미국도 이 흑인 인권 얘기할 그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제관계에서 인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홍콩과 대만은 미국은 닭으로 쓴다. 예. 닭으로 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중국말에 그 원숭이 길들이려고 이제 닭을 잡아서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원숭이 놀래키려고? 그렇죠. 그래서 싼 닭을 잡아다가 이제 목을 치면 예.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이제 겁을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홍콩과 예. 대만은 제가 볼 때는 중국 겁주기 위한 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홍콩과 대만도 약간 다른 것이 홍콩은 이제 시비 걸고 욕하는데 아주 딱 좋은 이 거리예요. 그렇죠. 홍콩 인권. 그렇죠. 근데 대만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레버리지를 걸기에 좋은 그리고 중국 지도자의 그 어떻게 보면 체면, 위신, 권위를 손상시키는데 아주 좋은 기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북한이 우리가 뭐 민족적인 관점에서는 통일을 해야 되고 이렇지만 순수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뭐 이게 GDP라든지 경제력이 뭐 별 의미가 없죠. 한국으로 놓고 보면. 근데 중국도 사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된 상태에서 대만이라는 나라의 경제력이나 뭐 국민 그것이 전체 국가의 어떤 방향에 뭐 큰 의미가 사실은 없죠. 그러나 예. 우리도 마찬가지면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것은 민족적 염원이고 국가 통일의 대업이죠. 이게 예. 흩어졌던 것이.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이 대만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지만 이 중국으로 놓고 보면 그 지도자의 권위에 관한 문제가 바로 대만입니다. 그래서 저걸 완전히 섬멸하지 못하고 그냥 뒀다는 건데 예. 국민당의 장개석이 대만으로 가버린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산당과 대척점에 있는 그 정부가 아직도 있고 예. 그걸로 치면 이제 분단국가죠. 그렇죠. 우리만 사실은 분단국가로 생각하는데 예. 중국도 분단국가입니다. 나라는 작지만 대만과 본토의 분단국가인데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 입장에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제 전 세계에 떠들고 다니지만 다른 나라들 웃는 거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떠들기 전에 그리고 예를 들면 1대1로를 해서 우리 패밀리로 들어와라. 우리 리더십으로 하라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통일이라 해라. 너나 잘하세요. 너나 다만 잘하세요. 하나도 이거 제대로 통일 못하는 그런 역량을 갖고서 예.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메이크 센스 하냐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중국의 외교는 누가 하냐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시진핑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이제 행정과 그 경제는 예. 이 이 총리의 리커상 총리의 소관이에요. 그리고 정무하고 외교가 이제 주석의 업무죠. 예. 그런데 이 외교에 있어서 보면은 그 전반적인 외교를 커버하는 것이 있고 홍콩 외교하고 대만 외교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중국은 그
뭐 외사 영도 소조, 그러니까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TF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홍콩 문제에서는 홍콩 그 영도 소조, 그 홍콩 외교 문제 TF가 있고 예. 특이하게 대만만 따로 예. 대만 영도 소조라는 TF가 있어요. 여기서 대만 정책, 홍콩 정책, 예를 들면 이제 대외 정책, 미국과의 정책을 결정을 해요. 예. 그런데 이 대외 외교 이제 영도 소조 TF나 대만 영도 소조는 이것은 시진핑이 직접 관할을 해요. 그런데 홍콩 문제는 우리가 왜 시진핑이 나와서 얘기를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있지만 홍콩 영도 소조의 소관인데 홍콩 영도 소조는 이것은 샹하이방의 그 전통적인 텃밭이고 거기에 최고 책임자는 예. 이 중국 7명의 상무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상하이방인 한정희 그 TF팀의 팀장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홍콩 사태는 예. 이 시진핑의 업무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보지만 실무 책임자는. 그래서 홍콩 사태가 터졌을 때 시진핑이 심천이나 광동을 간 것이 아니라 아마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한정 상무위원이 이제 심천에 가서 홍콩 문제를 시찰하고 토의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떠넘기기도 좋겠습니다. 홍콩이 그렇습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예. 홍콩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러니하지만 이제 서방 세계에서는 시진핑이 이제 뭐 굉장히 권위가 약해졌고 무슨 이렇게 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아이러니하게도 상해방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예. 아주 중요한 권력 강화의 기제로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그렇게 이제 봐야 다른 되군요. 점이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대만 문제의 경우는 중국이 대만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원하고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시진핑의 그 외교 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손상을 입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이 대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뭐 대만에 거의 100억 불 가까운 무기를 팔았는데 거기에서 중국이 대놓고 얘기를 하죠. 무력 침공하겠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예. 그것이 바로 국가의 자존심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권위 이제 이것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거죠. 말이라도 그렇게 이제 뱉어놓고 그렇죠.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것이 그 자국 국민들에 대한 쇼업이죠.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바보처럼 가만히 있냐. 예. 그랬을 때 이제 말대포를 세게 쏘는 거죠. 무력 침공해서 없애버리겠다. 통일하겠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홍콩과 대만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중국 안에 내부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없다. 결국은 이제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제조업을 기반 안 하는 무역으로 최근 2년 동안 싸움을 했고 시비를 걸었어요. 예.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바이든은 새로운 이제 전략으로 가야 될 건데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월등히 강력한 게 두 가지고 하나는 군사력 또 하나는 금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만을 계속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심지어는 국가라고 인정까지 하면서 이 무기를 파는 이유는 뭐냐면 때리라는 거죠. 대만을 공격해라. 한번 때려봐라. 그렇죠. 때렸다고 하는 순간에 미국은 바로 이제 군대를 개입시킬 수가 있는 이제 그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미국, 중국이 앞으로 뭐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미국을 추월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예. 지금 단계에서 붙었다고 그러면 저것은 미국과 중국이 누가 이기냐는 그건 불문가지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대포는 쏠 수 있지만 절대로 이게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미국이 바로 들어와서 대만에다가 이게 군인을 진주시키고 본토로 포를 날릴 수 있는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걸 중국도 알고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만은 계속적으로 그걸 노려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도 자기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무기 사고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이제 뭐 협의를 하지만 예. 뭐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그것은 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밀당의 싸움 속에서 이제 자기 입지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처로운 노력이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당할 위험을 무릅쓰고서 이제 미국과 손을 잡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군사력 개입은 아마 중국이 공격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예.
이제 그런 일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실성은 거의 없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그 실제로 상황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중국 얼마 전에 중국이 이제 쌍순환 이야기하면서 경제 자립, 내수 경제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현재 경제 상황도 중요하고 그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쌍순환 내수의 자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조금씩 독립을 해 나가겠다는 건데 그게 또 중국 경제 성장률에 또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도 있고 이게 좀 복합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의 정책을 보면요, 그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2015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 이제 중요한 10가지 첨단 산업의 국산화를 이루겠다는 걸 5년 전에 이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미중 협상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국가가 돈 줘가지고 첨단 산업 개발하는 것은 이건 이제 보조금이다. 그래서 미국이 시비 걸자 중국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모든 문서에서 모든 정책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를 싹 다 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중국이 안 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미국도 보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걸 보면 메이드 인 USA로 이제 모든 걸 돌리겠다는 거죠. 리쇼어링을 하겠다는 게. 그래서 결국은 두 개 나라가 하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하나는 메이드 인 USA의 의미는 결국은 이것은 서로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는 이혼할 때가 됐다. 공급 체인을 서로 분리하는 이제 이 단계로 갔는데 아마 이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바이 아메리카 전략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메이드 인 USA하고 똑같다고 보여서요. 미국산 제품을 사라. 그렇죠. 그럼 미국산 제품을 사라고 국가가 먼저 살 테니까 바이 아메리카 할 테니까 이 소비자들도 미국산 제품 사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도 사라? 미국이 돼서 그런 거죠. 미국이. 근데 그 문제는 미국산 제품을 사려고 하면 미국산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다르게 생각을 하면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게 메이드 인 USA하고 똑같은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아하게 이 트럼프하고 차별화를 한 거죠. 부품의 뭐 50% 이상은 미국에서 생산이 돼야 메이드 인 아메리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두 개는 같아 보이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지금 공약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하고 차이를 하나 보면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고 중국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전기차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을 해요. 그리고 비아디라고 그 중국에서 1등하는 전기차 회사가 아마 그 워런 버핏 투자했죠. 아주 해피 최근에 아마 발 뻗고 잘 것 같은데 비아디가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벌써 아마 워런 버핏이 투자한 지가 10몇 년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왜 올라갔냐 하는 건데 중국이 앞으로 신흥에너지 자동차를 2035년에 전체 자동차의 50%까지 올리겠다. 그래서 이걸 25년, 35년, 40년 뭐 이 기간 동안에 20% 이제 40%, 50% 올리겠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신에너지를 간 것하고 똑같이 중국도 신에너지에 올인하겠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진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경제 정책이 똑같군요. 똑같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왜 바이든은 신에너지에 올인하냐. 그래서 이것 그다음에 중국은 왜 신에너지 한다고 얘기를 안 하고 전기 자동차를 50%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1년에 한 2,600~700만 대를 만드는데 1,300만 대 이상을 전기차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판매하는 것의 25배예요.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저는 그 전기차에다 뭘 넣을 거냐 그러면 신에너지를 넣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의 다른 의미는 이것이 신에너지에 올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보면 태양광 풍력발전 뭐 이런 게 있는데 풍력발전 회사들의 주가는 빌빌거려요. 그런데 태양광 관련되는 회사들은 뭐 장비, 재료, 발전소, 소재가 다 주가 폭등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전쟁은 신에너지 전쟁이다. 그래서 공업혁명의 역사를 보면 그
그 석탄 먹는 말이 예. 이게 석유 먹는 말로 바뀌고 석유 먹는 말이 전기 먹는 말로 바뀐 것이 이게 3차에 걸친 공업혁명입니다. 예. 에너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예.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뭐 어제도 보니까 여의도에서 이항이라고 중국의 이제 드론 업체가 예. 이 하늘 날아다니는 이 핸드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이제 1인용 택시를 그냥 날리는데 이거 어떻게 날릴래 그랬대. 그거 전기로 충전해서 날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전기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이걸로 충전해서 날아다니면 주유소가 필요 없는 거죠. 아, 태양광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3번의 세계 혁명은 이 석탄 먹는 전기에너지, 석유 먹는 자동차, 전기 먹는 이제 핸드폰, 노트북 예. 이게 세상을 바꿨죠. 예.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태양을 먹는 말이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태양을 먹는 말을 그걸 어떻게 만드냐? 예. 그게 이제 사람의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루 이제 태양이 비치는 비대전지를 이걸 전기 에너지로 바꾸면 온 인류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라고 해요. 하루를? 그렇죠. 하루치가 1년을 쓸 수 그렇죠. 있다. 대단하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클린 에너지라는 것이 세상을 다 뒤엎어 버릴 수 있는 이제 새로운 혁명의 기초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볼 땐 바이든이 그 트럼프가 했던 꿀뚝산업 무슨 뭐 이게 러스트벨트 방산 농업 이게 아니고 예. 바이든이 새로 들고 온 것은 바로 태양을 먹는 말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들어와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태양을 먹는 말에 전쟁이 벌어졌다. 참 이게 둘 다 내수를 키우겠다고 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사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새로운 에너지 쪽에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두 시장 다 접근이 가능하거나 또는 블락을 당하거나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린 뉴딜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지금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경기가 굉장히 나빠가지고 이걸 부양시키기 위한 경기 부양책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뭐 펀드 만들어서 투자한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미중이 붙어버리면요. 예. 이것이 반도체가 되든 통신이 되든 신에너지가 되든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경쟁으로 간다. 팔이 콱 커지죠. 예. 판이 커질 뿐 아니라 그 기술의 이 업그레이드 수준이 후진국, 준중국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 되죠.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미중이 하는 것하고 같은 방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제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 찢어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 전략을 산허리 깎아가지고 태양 판넬 몇 개를 붙이는 걸 갖고 이제 얘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중이 저렇게 싸우면 미중이 하고 있는 거 똑같은 걸 해서는 생산이 안 난다. 그래서 석탄이 전기기관을 만들었을 때 예. 이거 영국만 대박 난 거죠. 그렇죠. 석유 가지고 자동차가 대박 났을 때 이게 포드가 대박 난 것이지 아더스는 별 재미가 없었고 전기가 이게 반도체를 만들고 노트북을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 때 미국만 대박 난 거죠. 예. 그때 우리가 이제 계속 먹고 산 것은 자동차 부품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았고 또 반도체 LCD 그렇죠. 전자 부품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그렇습니다. 때는 태양을 먹는 말을 만들 때 한국에 가야 될 방향은 미중이 하고 있는 이 엔드 제품에다가 목숨 걸면 한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뒤지거나 터질 확률이 높다. 중간 소재, 중간 부품. 그렇죠. 내가 먹어야 될 것에 손대지 말라는 게 미중의 뭐 전략이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육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반도체 대기한 소부장이죠. 예. 재료 장비 소재로 이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이게 답이 나오지 미중이 하고 있는 이제 엔드에다가 목숨 걸면 예. 이것은 내 밥그릇을 건드리는 이제 작은 나라로 오인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5G 관련해서 이제 화웨이 제재를 만약에 풀지 않는다면 네트워크 장비 쪽에서 삼성이 크게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오늘자 뭐 외신에도 지금 가능성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워낙 또 네트워크 장비 쪽은 5G 네트워크 장비 쪽은 삼성이 점유율도 굉장히 낮잖아요. 뭐 3% 정도밖에 되지 않던데 화웨이나 ZTE가 완전히 다 차지하고 있고
그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도 지금 5G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지금 28기가 쪽은 아니잖아요. 예. 낮은 그레이드만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정말로 5G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서비스가 된 그게 아니거든요. 아직도 사실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이 5G를 제재를 했지만 미국의 함정은 5G 기술도 없을 뿐더러 장비 회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미국에는 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아. 근데 문제는 미국이 3억 2천이잖아요. 인구가. 예. 근데 유럽이 6억이 넘는데 유럽 시장은 이제 에릭슨이나 유럽계 장비 회사가 있어요. 그 스웨덴 에릭슨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이게 5G 장비라는 것이 이게 이제는 애국심의 산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하웨이의 공백을 예. 우리 삼성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유럽은 유럽 장비 회사가 먹고 예. 우리 같으면 한국하고 예를 들면 미국 정도. 그리고 아시아나 예를 들면 후진국이라든지 중국 세계 최대의 시장은 여전히 그렇죠. 중국이 먹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웨이를 제재해서 뭐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하웨이가 5G를 하지만 중국에는 ZTE라는 회사도 5G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놈이 못하면 그 기술을 예를 들어 통째로 이것이 ZTE로 넘겨준다. 뭐 이거 국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아, 그게 가능하겠습니다. 뭐 예.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ZTE는 지난번에 10억 불 벌금을 내고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세컨 밴더가 이게 퍼스트 밴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5G 장비를 못 만들자 못 가냐 이게 아니고 ZTE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러네요. 이제 트럼프의 제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는 거죠. 이미 구멍이 뻥뻥 뚫려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바이든이 들어와서 또 뭐 사드 배치 우리가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뭐 15년, 16년도에 있었는데 경제 외교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끼어가지고 우리가 좀 애먹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한국이 해야 될 거는 이 박자가 고슴도치다. 고슴도치? 예.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는 미국한테 붙어야 된다. 또는 이제 뭐 중국한테 붙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이 1등, 2등 하는 나라가 싸울 때 가장 고약한 것은 편가르기고 예. 1등, 2등이 아닌 12등, 13등 하는 나라는 1등에 붙거나 2등에 붙으면 그것은 다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 2등을 뺀 모든 나라는 박쥐의 전략으로 가는 여기도 붙었다 저기도 붙었다 국익에 이게 답이지 한쪽에 붙을 수가 고스란히 없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그거를 자꾸 뭐 이제 특정한 쪽에 붙어서 그걸 레버리지를 걸어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하지만 예. 좋은 샘플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일본하고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필리핀이 보면 예. 이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보고서 일본은 잽싸게 트럼프한테 붙었고 예. 그래서 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체 구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지도에 딱 한 명밖에 없죠. 아, 같이 사우나 한 사람? 그렇죠. 아베. 예, 아베 총리.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절친이었다가 예. 트럼프가 지지율 떨어지고 이제 레임덕 생기니까 바로 중국하고 붙었죠. 중국 그렇습니다. 방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초대하고 초청하고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일본 죽였냐? 멀쩡하게 있는 것이고 더 재미난 것은 이제 필리핀의 두루두테죠. 그래서 이게 남사군도 문제들 걸렸을 때 중국 편 들어가지고 병장 건설해라. 미사일 기지 건설해라. 그리고 왕창 지원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번에 이 트럼프한테도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가만히 있을래. 또 지원받아요? 또 지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서 예.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쥐의 역할을 한 것이 예. 이게 이제 두 개의 좋은 샘플이 있고 예. 우리는 이제 뭐 미국과의 의리, 혈맹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예. 결국은 국익 앞에서는 뭐 이제 현명한 선택이 중요하고 이쪽에도 참여해주고 저쪽에도 참여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그건 이제 외교가 해야죠. 국가 리더가 뭐 외교라는 게 있는 게 그거 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한쪽편에 그냥 줄 서면 그건 뭐 외교가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리더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가야 되고 단 이제 국민들의 결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제 뭉쳐주냐 의견을 뭐 중구난방으로 이제 서로 딴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 예. 중요한 의사결정을 국가가 했으면 국회가 합의를 봤으면 그것은 죽이 되는 밥이든 싫더라도 따라가야죠. 예. 미국한테 가야 된다고 의사결정하면 그 결기를 보이면
뭐 중국도 때릴 수가 없고 그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나 네. 때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결국은 호랑이도 고슴도치는 못 잡아먹죠. 예. 그 가시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필살기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때릴 수 없는 필살기. 한국에 필살기가 없으면 그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동네 북이 되죠. 우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로 보면 뭐 사드 때 그 난리를 쳤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하는 거 문제 있다고 한 적 있습니까? 그거 없네요. 그건 없네. 그리고 화학 제품 중국에 수출하는 LG화학이 뭐 문제된 적 있나요? 그러네요. 예. 결국은 그 반도체 같은 배터리 같은 이제 이런 그 미국이나 중국이 절절히 필요한 그러나 할 수가 없는 아이템. 예.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뭐 40년 전에 할아버지 해안이 아들을 웃게 했고 손자를 행복하게 한 것이 반도체죠.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뭐 미중이 어떻게 싸우든 간에 한국은 반도체 이후에 새로운 필살기 하나를 지금부터 레이싱하고 키우고 하게 되면 앞으로 40년 뒤에 오를 우리 손자들이 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이후에 필살기를 하나 더 키워야 된다. 그렇죠.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연금 이제 조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돌아가서 좀 이야기를 마지막에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금 부자 대기님은 중국 본토 주식 투자 지금도 늦지 않았을까요? 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분사분하다님은 태양광 쪽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패널을 만들지 않나요? 아까 이제 미중 사이에서 우리가 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금 부자 대기님 질문부터 중국 본토의 주식 투자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수는 뭐 20년째 제자리고요. 네. 근데 종목별로 섹터별로 보면 테슬라보다도 주가 더 올라간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예. 그게 그 원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중국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중국은 철저하게 이 섹터 인더스트리하고 이제 종목을 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 시장 평균을 놓고 중국 ETF로 사가지고 돈 절대 못 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14억이기 때문에 예. 이게 더하고 빼기 하면은 항상 치고받으면 평균이 낮게 나오죠. 아, 그렇군요. 그러나 예.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중국이 5% 성장을 한다고 하면 잘 나가는 산업은 GDP 성장률의 2배, 3배를 성장하죠. 예. 그러면 10%, 15% 성장하는데 예.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는 산업의 2배, 3배를 성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15%, 30%, 45%로 성장하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잘 나가는 산업의 1등 기업. 잘 나가는 기업을 골라야 되는 거죠. 잘 나가는 기업. 그렇죠. 5% 성장을 하더라도 예. GDP는 이게 35%, 45% 성장하는 기업들이 중국에는 절반은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5%가 나오려고 하면. 예. 그래서 그 기업들을 골라내고 그 기업을 이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예. 이게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부자 될 수가 없듯이. 그렇습니다. 이 강론을 아마 좀 깊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신에너지 중국도 내수 집중하고 신에너지 집중하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 섹터 쪽에서의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마 예. 뭐 지금 배터리가 이제 대박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배터리도 리사이클링 에너지죠. 그래서 배터리가 중요한 것은 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나 이게 전기 저장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차에다 저장해 놓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 그리드를 할 수 있고 이게 긴 3,000km 이상의 전송선을 깔지 않더라도 예. 500만 대, 1,000만 대 자동차 배터리에다 저장을 해 놓으면 그 다음날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 앞으로 가는 그림은 미중이 제가 볼 때는 태양을 먹는 말을 키우는 전쟁이 벌어졌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장비 재료 소재 부품 이것에 이제 반도체보다도 더 큰 시장이 이건 선다. 전기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잘 만드는 쪽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쪽을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성님, 백신 개발 완료 시점인 것 같은데 예, 코로나19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택트주 저만 부탁드립니다. 중국 백신 개발 현황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화이자 관련돼서 제 칼럼을 제 블로그에 하나 올렸더니 보통 뭐 1, 2천 명 들어오는데 거의 8, 9천 명이 오셔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백신 얘기가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재미난 것은 3상을 들어간 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화이자 갖고서 난리를 쳤지만 화이자가 3상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미 3상을 들어간 회사가 전 세계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5개 회사가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회사, 3개 회사 같은 경우는 임시 테스트 허가를 받아서 그 군인들한테 접종한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회사, 제약회사 직원들한테 이제 맞춰서 이미 테스트를 해본 데도 있고. 임상을 정말 무식하게 하는 거죠,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주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를 위해서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이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 임상이 조금 쉬운 이유가 다른 나라는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공포가 있는데 중국은 코로나가 안정화가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코로나는 치료될 수 있는 것이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안도감이 백신 임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거부감은 있어도 쉽게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른 점이죠. 알겠습니다. 최종욱님은 태양광 다시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의 기술 수준이 미국, 유럽, 중국을 비교하면 순위가 기술 수준을 비교하면은 미국, 유럽, 중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하셨고 중국 점유율도 좀 점유율은 지금 판넬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세계 1등이고요. 그래서 그 기술은 이제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 그것은 아직 중국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고 이제 수요가 늘면 그것은 가게 되는데 아직 뭐 객관적으로 누가 1등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아직도 early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꼭 좀 저도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이든 시대가 개막되면서 환율까지 고려를 해서 본다면 미국, 중국, 한국의 주식시장 중에 어느 쪽이 승산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금융업에서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 오래 있었는데 어떤 회의, 어떤 컨퍼런스, 어떤 포럼에 가도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 천기를 함부로 누설할 수가 사실은 없죠. 이따 끝나고 제가 저기 테이블에서 소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그러면 환율 같은 경우는 약달러로 가는 거는 동의하십니까? 신에너지에다가 뭐 5조 넣고 그 기후에다가 2조 달러 집어넣고 그런데 미국의 세수는 1년에 한 3, 4조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거대한 재정 축자가 나기 때문에 그건 국채 발행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뭐 당연히 달러는 약세로 가야 되고 위안화는 반대로 이제 강세로 가는 것이 뭐 필연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원화도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